솔직히 현장을 돌아다니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게 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왜냐면 현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는데 너무 더 힘들어진 게 보이니까 약간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긴박하다고 해야 되나? 속도가 느껴지진 않는데 이 변화의 물결? 그런 그 변곡점의 시기에 딱 와 있어. 내가 여기 시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게 너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별거 있나요? 날아가야지 뭐.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실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걸 너무 또 예쁘게 포장을 잘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착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세제 개편안에 이번에 안 담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서 안 담은 거지. 급하지 않으니까 6월 1일 전에만 담으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카드였던 거지. 6.27 대책의 6억 규제를 딱 전면에 내세웠을 때가 벌써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6억 규제는 그래도 뭐 너무 고가만 날아가니까 너무 이제 간극이 커지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레기님이 6억 규제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했더니 좋았던 거예요. 막 이래서 엄청 뭐 잘했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시장의 여파를 어떻게 미칠까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것만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뭐 나름 심사숙고했을 때 이해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후속작들이 쭉 이어져서 이제 하나를 뽑았더니 그 위에 딸려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이제 점점 이건 이해의 관계를 떠나서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역시나 늑대딸을 금방 너무 한두 달 만에 금방 이렇게 바꿔 쓴 게 아닌가. 지금은 어쨌든 가격도 중요하긴 한데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좀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을 주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량을 보실 때 좀 특징적으로 보실 건 이제 5, 6월 달에 이제 대선 이슈로 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때 민주당 집권할 때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2, 3월 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변동률 높았던 것보다 5, 6월 달에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주당이 되면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서 변동률이 훨씬 컸다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 결과 6월 달 집계가 지금 8월이니까 거의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6월 달이 이제 125.6%로 10,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7월에 바로 3분의 1 토막이 났죠.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비율로 봤을 때도 3분의 1 정도가 줄었고 네. 그 8월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되게 조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7월 달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6월 달까지 거래량이 나오고 그 이후에 거래가 절벽이 됐다. 6.27 대책이 발표되고 거래가 절벽이 됐다. 거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10,000건을 찍어서 3,000건으로 줄었으니까 3분의 1에서 거래가 많이 줄었고 거래 절벽이 된 것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슈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었다고 하면 5, 6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진 않았겠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1년 동안의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이 이제 서울은 5,0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5,000건보다 이상 거래되는 달이 몇 개 안 돼요, 달이. 작년에도 한 2, 3개월, 뭐 재작년에도 한 2,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2, 3, 4월, 그리고 이번에 5, 6월, 2, 3월, 5, 6월 이렇게 해서 한 5손가락 안에 항상 꼽아요. 근데 1년이 12달이잖아요. 네. 근데 월평균 거래량에서 특정 그 개월수에 속한 거기만 월평균 거래량을 넘어서지 나머지는 월평균 거래량 다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보면 1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이슈가 터지기 전에도 3,000건 정도가 거래됐어요.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보통 거래되는 게 이제 서울은 3,000건에서 전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7월도 3,000건 전후로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 절벽이 아니고 그냥 원상태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 이벤트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벤트가 없으면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승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상승장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서울의 핵심 지역의 한강벨트만 상승장이지 나머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 그래 중급지까지는 서울 중급지 그리고 수도권의 좋은 대장 지역들까지는 상승장이 맞아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오는 건 사실 거래 절벽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다가 빠진 상태로 그냥 원상태로 복귀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 갔을 때 이미 땡겨서 2, 3월 달에 거래했고 5, 6월 달에 거래했기 때문에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시장도 조용한 게 맞아요. 뭐 이것 때문에 거래 절벽이 돼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 정책적인 거를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반응해가면서 문제가 될 텐데 요번에 제가 시장을 돌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드디어 폭탄 논리가 시작됐다. 폭탄 논리? 갑자기? 네네, 폭탄 논리가 시작됐다. 왜냐면 현장에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세가 1도 없어. 진짜 1도 없어. 그리고 뭐 이제 대출을 뭐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매물도 없고, 이제 이번에 사실 서울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3년 동안 이제 없다라는 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야 돼. 근데 아파트를 찍어낼 수 없으니까 그걸 못 만들잖아요. 빵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 공급 물량은 결국 이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살면 돼. 근데 이동 수요가 보면 서울 부동산은 이제 연평균 5만 건 정도가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 물량이 한 5만 건 정도 되면 크게 무리 없이 가격이 크게 자극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어라는 수준의 이제 공급 물량이 5만 건에서 조금 4, 5만 건 정도 된다는 건데, 내년부터는 11,000건, 뭐 9,000건, 6,000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으로 픽스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근데 못 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전세 매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정권과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문제고, 어쨌든 보증보험 비율을 낮춘 것도 문제고, 지금 전세 대출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 그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불안감 1순위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연장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존에 살던 집에서 그냥 대출도 그냥 쭉 이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물도 안 나오지만 수요도 안 나오는 상태로 지금 현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매매 거래가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뭐 거래 절벽이 나오고 뭐 이러면은 매매는 안 돼도 전세를 그렇죠. 거래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매매랑 똑같이 전세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매도 줄었지만 전세도 지금 보시면 이전에 전세 거래량이 뭐 130, 120, 130, 130 이렇잖아요. 그리고 뭐 12월 달, 1월 달에는 학군지 아니고서는 비수기잖아요. 그래도 110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7월에 100 정도로 줄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집계가 아직 안 된 거긴 한데, 전월세 거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현장에 전세는 한 개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반전세는 하나도 없고 월세도 없고. 이게 지금 서울 핵심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서울도 그렇고, 이번에 공급 터진 뭐 메이플 자리랑 이런 데 빼고 이제 수도권에서 제가 이번에 15억 이하 단지를 쭉 훑고 왔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하남시, 송파, 위례, 구성남, 안양까지 쭉 훑어서 왔거든요. 15억 이하 단지들을 해서 가격대별로 자르고 생활권별로 잘라가지고 쭉 갔다 왔는데, 나 전세 매물 많다는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전세가 없어요. 그리고 수요자도 그러면 전세 구하러 오는 사람은 있어요 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임장을 다녔을 때가 지금 한참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들 휴가를 가서 뭐 크게 수요자도 안 들고 이미 거래할 사람 거래서 땡겨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무서워서 지금 안 옮기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도 없어서 이번에 매물이 이제 안 나올 게 됐으니까 아예 수요까지 잡아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수요도 잡아버렸어? 매물도 안 나왔어?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가요. 근데 기존에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괜찮아. 이제 이번에 이제 독립을 하거나 결혼 이렇게 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은 막막한 거지. 기존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매물도 안 나와. 수요는 뭐 그렇게 해서 줄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동 수요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제 전세가 상승은 너무도 이제 불가피해진 거고, 이전에 생각했을 때 저는 전세 보증보험 비율을 낮춰가지고 더 이상 이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전세 보증보험 비율에 맞춰서 전세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느 순간에 돼서는 이제는 그걸 놓아버릴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세 보증보험을 90에서 80으로 내렸는데 이걸 또 낮출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낮출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80에서 딱 멈췄으면 전세가가 80%에서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 다음에 거기서만 거래가 됐으면 전세가를 잡는 효과도 있고, 어차피 전세 대출도 많이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또 낮추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더 계속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이제 이 틀을 벗어나서 이제 보증보험에 상관없이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다. 그리고 이제는 전세
세입자들도 세입자분들도 뭘 선호하냐면 전세를 이제 선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이제 반전세를 하고 싶다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는 상황이고 전세 보증 보험 비율도 이렇게 낮춰지니까 반전세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곧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매매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50%는 그래도 전세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보증보험 비율을 계속 낮춰가지고 그걸 맞춰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반전세로 해서 보증보험 비율을 가입할 수 있는 반전세로 가입을 해서 그 보증금을 지키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증금의 상단이 막힌 거네. 그쵸? 그러니까 월세가 이제 그쵸? 결국에는 이제는 제가 그래서 요새 전세 소멸 시장이 이제 코앞에까지 다가왔다. 원래 정부는 전세 제도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할까요? 세금 걷기가 난해해서. 아, 월세가 훨씬 심플하고 세율이 높아요. 근데 전세를 살게 되면 이제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세율을 걷는데 그거는 월세보다 미미하고 그게 예금, 이자율 수준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것도 세금을 거두려고 봤을 때 딱히 마음에 드는 제도는 아닌데 이번에 전세 사기도 있다고 그러고 갭 투자로 활용이 돼서 투기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됐어 라고 하니까 저세는 해로운 세다. 전세 잡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세 제도를 이제 소멸을 정말 앞당기는 정책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와, 네. 진짜 없어지는구나. 네, 진짜 현장에서 전세를 찾는 사람보다 반전세를 찾는 사람이 훨씬 많고 오히려 전세에 나와 있는 매물에 반전세로는 안 되냐라고 이제 역으로 제안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반전세가 좋아서 반전세를 지금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왜냐면 이번에 6.27 대책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도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 많이 줘서 집주인한테 맡겼을 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라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반전세를 더 선호하게 된 거고 보증보험 비율 가입도 낮아지니까 가입하려면 낮아야 되니까 그럼 반전세가 더 오히려 편한 거고 나중에 나올 때 돌려받은 것도 편하고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갔냐면 이번 6억 대출 규제했잖아요. 정액제로 매매. 이건 시작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될 건지 안 될지 모르겠어. 찌라시 같이 막 현장에 도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요? 저는 톡방에서 못 봤네요. 그러니까 톡방에서 도는 찌라시가 아니고 현장에서 도는 찌라시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15억 이하 단지에 임장을 갔을 때 정말 이상한 거래를 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약간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최측근이 그렇게 거래하고 갔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겠죠?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거래를 특징적으로 하고 가면서 또 이렇게 흘리고 간 말들이 약간 그런 찌라시의 형태 같은 느낌인데 설마 거기까지? 라고 하는데 지금 또 군부를 떼는 걸 보면 가능성이 있어. 뭔데요, 내용이? 그분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상 특징적인 거래를 하고 왔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 나올 때.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6.27 대책 발표되고 그러니까 정책이 책찍근이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와서 사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틀이 지나서 왔대요. 그러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온 거지. 근데 월요일 날 와서 그분이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풍기면서 이제 거래를 하고 갔는데 그분이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전에 집을 봤어요. 오후에 계약서를 써.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날 안에 무조건 마무리하도록 부동산 사장님을 닥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걸 해줘야지만 이제 거래를 할 것처럼 엄청 압박을 가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는 집을 먼저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떨어진 다음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지고 나서 더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데 그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집을 소유해서 미리 갖고 있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기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한 게 6.27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6억 규제를 했잖아.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 다음 카드가 바로 나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 카드는 이제 계속 다음 카드가 이제 봤을 때 정부 테이블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정책들이 지금 있겠죠. 이만큼 한가득 있어요. 근데 있겠죠. 1번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만 쓰고 안 되면 2번 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정말 실제로 정말 그럴까 했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6억 규제에 안 먹혔으면 3억 규제도 나왔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을 3억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특징적인 거래를 하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장님도 신기하니까 집을 보러 간 사람한테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준 거지. 요새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분은 정책 관련해가지고 엄청 그렇게 썰을 풀고 가고 그런 아우라를 풍기고 갔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오는 게 LTV랑 지금 DSR 건드리겠다는 얘기 또 나오잖아요. 50%도 안 돼. 40%, 30%로 낮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3억 규제의 다른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들었던 내가 설마 했는데 뉴스에서 계속 또 이제 군불 때우는 듯한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해되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랑 공시지가 현실화 건드린다고 지금 또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딱 떠오르는 건 국토보유세? 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랑 공시지가 움직이면 국토보유세는 뭐랑 달라요? 국토보유세 뭐가 달라? 그쵸, 사실상. 그냥 집 가진 사람 다 가진다는 거. 1주택자든 뭐 상관없이 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돈을 걷는다 라고 했을 때 국토보유세랑 이번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랑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요? 나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다 하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을 돌면서 제가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확 몰려오면서 그거를 또 되게 단시간 내에 쫙 땡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스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발 앞이 진짜 낭떠러지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 이제 있는 게 너무 보이니까 좀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암울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있었어요. 3억이면 거의 다 걸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와. 근데 문제는 이거 매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전세 대출을 DSR에 넣는 게 국정과제로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이 DSR에 들어가는 건 이미 명백한 거예요. 언제 할 거냐의 차이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말이 나왔다는 건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대주주 10억 주식 내리고 나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도 바로 안 하고 계속 간을 보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심각하게 근데 사실 그거는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안 하고 싶다. 시간을 미루고 싶다라는 다른 말이래요. 고려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은 그 자리에서 해줄 거면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려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거는 안 하고 싶다는 다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여론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약간 잠재워보려고 계속 좀 약간 검토해보겠다,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잠잠해지면 이제 말이 쏙 들어가는 거지. 근데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가면 우리 검토해봤더니 이렇다라고 이제 그동안 계속 고민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세제 개편안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 안는 건 난 너무도 이 지금 정권들이 너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왜냐면 내년 6월 1일 전에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대선이 6월 3일에 이루어졌잖아요. 6월 1일 이미 지난 다음에 대선이 이루어졌어. 이전 거는 이미 올해 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내년 거부터가 가장 빨리 건드릴 수 있는 세금은 아닌데 내년 6월 1일 전에만 건드리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건드려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또 주식 때문에 또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여유로 가져갈 만큼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번에 안 담은 거고 내년 6월 1일 전에 무조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건 이제 킵해놨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옮길 거 킵해놨어. 예약 걸어놨어. 예약 걸어놓은 거지. 일을 걸어놓은 거지. 그럼 이제 다음 군부를 떼야 되니까 공시지가 현실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또 명분이 있지. 나 세금 안 건드리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를 그냥 법 개정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윤석열에서는 그냥 법 개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에 정말 맥스를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거에서 못 고쳐서 정말 힘든 것만 약간 풀어놨는데 그 맥스를 다시 시작점으로 놓고 다시 더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불되면서 이제 봐봐요. 그럼 공정시장 가격 비율 올리고 공시지가 현실화해요. 그러면 국토보유세 거둔 것만큼 효과가 있고 그렇죠. 세수 확보하고 지금 나라에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경제성장이 지금 빵프로잖아요. 옛날 농경시대에 따르면 흉년인 거지. 흉년인 시기에 지주가 농민들한테 세금 더 걷는, 세경 더 걷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지금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나 지금 쓸 거 많으니까 세금 더 걷어야 돼. 안면 몰수하고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뉴스를 이렇게 보면 세수의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이렇게 쫙 훑으면서 쥐짜오지. 정말 그 되게 푼돈이라도 다 이렇게 거들려고 하는 그 느낌이 막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라가 진짜 세금을 걷는데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안면 몰수하고 이제 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힘들어가지고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엄청 두꺼워요. 옛날 같았으면 엄청 포기했을 텐데 독서 모임에서 일부러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경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 2008년 금융위기에 전세적으로 나타난 금융위기를 다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채권 관련해가지고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런 시그널이 보일 때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만든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도 맞추고 그 이후에 유럽 위기가 왔을 때도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가 왔을 때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걸 맞추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기 올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 거지. 정부에 가서 지금 이런 시그널이 보이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2007년이잖아요. 엄청 화랑이잖아.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얘 왜 이래? 라고 해서 패닉했겠죠. 냉대를 받았겠지. 근데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오면 2009년 엄청 계속 심각해지니까 다시 불러다가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미국 정부랑도 그렇게 소통을 하고 유럽 정부랑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정책 관리자들이랑 이렇게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 정책 관리자들이랑 일을 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소회를 그 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정책 관리자들은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운영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의 기업인 거야. 세금이 그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의 그런 이익금이 될 수 있는 수익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도 염치를 불구하고 시장의 상인처럼 군다는 거예요. 그걸 딱 그렇게 해놨어요. 한 나라의 정책 관리자들도 시장의 상인과 똑같이 움직인다. 남의 약점을 자꾸 흔들고 남의 약점 을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 1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정확하네. 근데 그걸 보면서 예전에도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게 사실 똑같은 글귀로 와도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확 와닿는. 근데 그걸 필사를 해놨잖아 또 막 열심히. 근데 이번에 진짜 뭐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걸 느끼면서 내가 그래도 체제 교육을 좀 많이 받고 자라긴 했었구나.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이다라는 약간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이런 헌법 1조 뭐 홍익인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나도 체제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느꼈어요. 아니야 무조건 나라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걸 거야 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확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 시장을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진짜 이번에. 그리고 제가 지방 활성화 정책 너무 필요하다고 지금 지방 완전 여기만 빨갛고 지방을 완전 시퍼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출 규제와 관련된 거는 지방을 빼지 않았어요. 물론 6.27 대책에 주요 골자에 나오는 건 지방을 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건부 대출 이런 거 다 지방 넣었잖아요. 지방은 지금 더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정말 중요하게 느꼈던 건 6억 대출 규제보다 조건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여파랑 영향력이 훨씬 세요. 파급력이 더 큰. 훨씬 커요. 진짜. 6억 대출 규제는 그냥 돈 없으면 안 사면 돼. 그리고 어차피 6억 대출 규제 아랑곳하지 않고 강남 3구랑 이제 마용성에 가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다 사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25년도 1분기에 여유자금 그 금액 합산한 금액이 93조라고 했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현금으로 사면 돼요. 그런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강남 3구랑 마용성 사는 거고 그 지역만 그래서 지금 날아가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고가 찍어주고 있잖아요. 거기는 거래되면서. 그래서 지금 거래량 보면 원래 나왔던 거래량만 나왔던 게 신고가 찍는 애들 계속 그 서울에서 신고가를 찍는데 걔네들은 어차피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냥 한두 개 나오는 매물 중에 하는 거예요. 매물도 많지 않아. 지금 매매 거래거든요. 매물량이 2025년 3월에 9만 건이고 지금은 오히려 7만 4천 건으로 오히려 2만 건이 줄었어요. 매물량은 오히려 줄어서 서울 매물을 걷어들인 거예요. 지방은 지금 내놓고 계속 6개월째 집을 아무도 안 보러 오고 1년째 안 보러 오지만 서울은 오히려 매물을 걷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팔아 라고 하고 아직도 가격을 전시해 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는데 가격을 진열해 놓고 해놨는데 그래도 그걸 사겠다 하는 사람들 신고가 지금 찍어주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뭐 그쪽만 보면서 가격이 상승했네, 상승장이네, 신고가를 찍어주고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사실 어이가 없죠. 서울만 부동산인가? 그 지방 부산 얘기를 제가 좀 최근에 들었었는데 거기도 진짜 양극화야 양극화 진짜 엄청 벌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심해요. 그 강남 3구 안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송파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잠실이랑 가락동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은데 밑에 이제 문정동, 뭐 장지동은 좀 분위기가 약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집은 왜 저쪽은 저만큼 오는데 우린 이거밖에 안 올라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거여마천은 지금 하락하고 나서 회복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송파 안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근데 서울과 지방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방 강의 갔을 때 청년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좀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하시라고 그냥. 그래야지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겠지. 엄청 싫어하죠. 지방 그 하나도 지금 힘든데.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지금 올렸잖아요. 재산세 지금 공정시장가격비율이랑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재산세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3억 기준으로. 공시지가 3억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시지가 3억이면 이제 매매가는 한 4, 5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국민 대부분이 한 4, 5억 정도의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거의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지금 그렇게 계산할 때 63만 원 정도 재산세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80 몇만 원이 나오는 걸로 한 20만 원 정도가 올라거든요. 이번에 민생지원금 15만 원 주고 20몇만 원 재산세를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민생지원금 한 번 주잖아요. 재산세 매년 걷잖아. 그렇죠.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야.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 찍었습니다. 전세자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변화를 모르고 지금 내년 넘어가잖아요. 네. 내년까지 어떻게 뭐 한 번, 두 번 버틸 수는 있는데 내후년 되면 폭탄이 터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전세 한 바퀴 2년이니까 2년 지난 그 텀에 그 여파가 오는 거고 지금 이제 폭탄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전세 매물 없어. 전세 수요도 없애. 전세 없애. 반전세도 없어. 월세. 월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쉽지 않겠구나. 보통 서울 월세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단지들이 꽤 많아요. 네. 뭐 고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는 그 사람들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100만 원 단위에서 2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월 평균 우리가 연봉이 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정도 받는다고 하면 거주 비용으로 한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3분의 1, 2분의 1까지 날아갔어요. 이제 2분의 1 만드는 건 되게 금방 올 것 같다라는 현장에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무섭다. 표정이 장난 아닌데 오늘? 아니 근데 진짜 현장에서 그걸 느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그 정도로. 왜냐면 저도 되게 못 사는 사람이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힘든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 정부를 믿었던 일반 국민 1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재명을 믿었다고요? 정부의 기능을 믿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도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부는 뭐 나라의 일꾼 뭐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뒤통수 맞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임대차 입법 시작했을 때의 여파 이상으로 2027년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진짜 이슈가 상당했지 않습니까? 막 줄을 막 서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계약하고. 맞아요. 집 보는 것도 쉽게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임대차 입법으로 해서 2+2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면 2+2+2 해서 늘릴 수 있어. 근데 2+2+2 그 6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오징어 게임 첫 번째 1탄. 오징어 게임을 찍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상으로?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선을 이제 시간 내에 못 넘으면 탈락.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금 되게 마음이 그래서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고 보유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그럼 본인 자산은 줄줄줄줄 지금 계속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은 뿌리고 돈은 점점 쓰레기가 돼가고 있고 그러면 그 태화를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아주 진지하게 하셔야지
정말 치열하게 하셔야지 뒤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말이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걸 좀 준비하셔야겠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전세가요. 서울 거래 전세 매물량이에요. 이게 보면 2023년도 초반에는 전세 매물이 거의 9만 건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8만 얼마 나왔었어요. 한창 그 조금 23년도 한참 분위기- 22년 하반기 안 좋고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는 시점에 전세 매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매물량이 4만이에요. 4만. 서울이. 반토막 난 거죠. 전세 매물이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웃긴 건 아니고 더 심각한 건 경기도. 왜요? 예. 경기도 1371만 명이 살고 있어. 전세 매물이 3만 7천 건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지금 4만 건이라고 해서 심각하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1300명이야. 근데 여기는 매물량이 3만 7천이라니까요. 더 적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더 적어요. 이거 전세 매물 어떡할 거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거죠. 못 만들어내요. 그 매물이 없으면 수요를 안 만들면 되지. 전세대출 막아. 뭐 막아. 막았어. 근데 그 다음에 폭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계속 밀어놓고 수요를 계속 뒤로 밀어놓으면은 그게 한꺼번에 더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전세대출이 그러면 이렇게 해준 게 언제부터 해준 거지라는 걸 조사해봤더니 2008년에 이명박 시절에 전세대출 금액을 좀 많이 높여줬더라고요. 이전에는 한 2억 정도 생활 안정자금 수준으로만 해주다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 이렇게 하면서 그거와 함께 이제 전세 대출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전세 대출을 약간 그런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에서도 이제 양분화가 돼요. 현금이 있는 전세자는 자기가 원하는 주택에 살고 현금이 없는 사람은 월세를 살거나 원하는 주택에 못 살고 이제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된 거죠. 귀족 전세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거. 이번에 고가 전세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게 그 귀족 전세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고가 전세니까, 이게 비싼 거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살아. 돈 없는 사람은 살지 마.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편다라고 이제 표방하는 당인데 돈 있는 사람은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너네 돈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살아. 뭔가 지원해주고 레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거를 다 싸그리 긁어서 없애버린 거죠. 네가 가진 것만큼만 살아. 우물 안에서? 그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문명 대출의 혜택을 봤어. 이미 전세로 내가 해서 대출 이자 조금 갚으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아이들 학교도 원하는 데 보내고 원하는 입지, 출퇴근 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안 돼. 그게 된 거죠. 아까 우리 에어컨 얘기했는데 에어컨 막 사용하다가 전력이 끊겨서 에어컨 못 사용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전세 대출 막 해주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다가 너 이제 안 해줄 거니까 너 이제 돈 없으면 저쪽으로 가 라고 하면 에어컨 사용하다가 못 사용하게 된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에 대한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잔인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전세 시장이 이제 또 한 번의 폭풍이 오겠구나. 그리고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그 전세 제도의 소멸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아직은 집값 자체에만 좀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전세금 얘기는 뭐 기사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막 심각하게 인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지는 않거든. 왜냐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갱신 청구권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은 올해까지만 그래도 강북 쪽에 공급 물량이 지금 11,000세대가 있고 지금 강남 쪽에서는 메이플자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출 규제 막으면서 인해서 그 소유권 조건부 대출이 안 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출을 못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도 쫙쫙쫙 낮춰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맞물려서 지금 전세가가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해소가 된 다음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밀어놓은 거야, 뒤로. 그럼 그 다 밀어뒀을 때 2026년까지는 어떻게 버틴다고 하면 27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27년에는 답이 없다는 거지. 27년에 다른 대통령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정부가 오는 건 아니잖아. 주거 사다리가 아니고 계층의 사다리를 확 끊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세 사는 사람은 어쨌든 이번에 전 너무 충격이 사실 이번에 갭 투자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에서 이번에 갭 투자자 엄청 많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투자자가 많이 돌았다고요? 지금요? 지금 시기에? 지금 12%를 내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어떻게 와요? 그랬더니 다주택자 아니고 집에 입주는 못하는데 미리 사놓는 사람 있잖아요. 전세를 끼고. 찜뽕 해놓는 거지, 찜뽕.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소유자잖아요. 그 사람은 집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들어갈 거야, 이제. 나중에 들어갈 건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들도 실소유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걸 프레임을 너무 잘 씌워놨어. 갭 투자자라고. 얘는 투자자들이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해도 돼. 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까보면 그
그분은 그 집이 하나밖에 없고 나중에 가고 들어가야 싶은 돼. 사람인 거야. 들어가야 돼. 실거주하는데 그걸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로 입주하지 않은 사람은 넌 이제 실소유자 아니니까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돼라는 프레임을 정말 예쁘게 잘 씌우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미 그런 사람들 다 이제 투자자로 이미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 전세만 끼고 살면 투자자래. 오, 맞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딱 안착이 돼 있는 걸 보고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그런 대중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못 깬 사람은 실수요자인데도 나는 투기를 하면 안 돼. 돈이 있을 때, 입주 가능할 때만 집을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일이지. 본인의 자산이 퇴보하는 걸 모르는 상태로 그 신념을 지키다가 결국엔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놀랬고, 627 이전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매수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걸로 6억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고 조건부 대출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너무 심각하다. 정말 깜짝 놀랐다.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류. 아, 저희 900명은 있습니다, 돈. 분려서. 우리 다주택자들은 있습니다. 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주택자는 또 힘들어. 돈 있는 무주택자. 돈 있는 무주택자만 좋아. 그럼 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가만히 있어라도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보유주택은 월세화 시켜야 돼요. 월세화. 갖고 있는 보유주택 중에 세금 먹는 하마 빼고, 세금 먹는 하마는 지금이라도 털 수 있을 때 빨리 털어야 되고, 세금 먹는 하나라는 건 고가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고가주택인데 시세가 잘 갈 것 같은 애는 아니죠. 세금 먹는 하마는 시세도 안 오르는데 세금만 계속 내야 되는 애를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지금 보유주택 중에 사실 지금 세금이 올라갈 거에 대한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이제 보유세 올리는 건 명확하고 양도세도 나중에 추후 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취득록세도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뭐 모르죠. 어쨌든 본데 12%? 약한데? 어 15% 어때? 15%. 16.5%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뭐 어쨌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여기저기서 뭐 갖다 쓰겠죠. 표본이랑 뭐 이런 걸 또. 어쨌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적정선을 만드는데 이제 다주택자는 집을 살 수 없잖아요. 네. 사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팔아도 대안이 없어. 맞습니다. 팔고 나서 이거를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뭔가를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팔고 나면 다음이 없어. 근데 무조건 다 팔기만 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오히려 지금은 자충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금 흐름 안에서 세금적인 부담이 커졌을 때도 가능한, 자금 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유주택을 이제 몇 개는 팔고 그 현금을 들고 월세화 시키는 거지. 한 개 팔아서 똘똘한 애 세금을 충당해서 만들 수 있게끔,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네. 근데 당장 목돈이 뭐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 몇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중에 한 개를 팔아서 나머지 한 개 똘똘한 거를 월세를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개수를 조금 줄이고 하나는 월세를 만들어서 이 정권 말기라던가, 이 정권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2번 해먹으려고 하는 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5년은 너무 짧다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이 됐을 때 그래도 뭐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금이 완전 정말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이 지금 70만 원, 80만 원 하던데요? 한도네요? 네. 올 초에 나 55만 원이라고 들었거든. 올 초에 금이. 근데 최근에 봤더니 80만 원이래. 70만 원, 80만 원이래.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비싸다. 장난 아니죠. 돌반지도 이제 옛날에 뭐 한돈 해가지고 애들 돌반지 껴주고 이런 식이 아니야. 이거 5개 끼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본인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실물 자산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유주택에 대한 월세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현금이 좀 그래도 내 기본적인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뭐 하나 정도 내 형편에 맞는 주택을 하나 할 수 있다 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요? 너무 좋지. 지금 타이밍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내가 요새 되게 좋은 말 들었어요. 다주택자의 꿈은 무주택자다. 아,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버는 돈을 가지고 내가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 날라댕기지. 생각만 해도 막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완전히 다 썰고 다니지 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진 돈과 지식을 가지고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와우 장룡 찍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지금 돈 있는 무주택자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지식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분들은 지금 입주장 달려가야지. 입주장. 가격 빠지는 데들. 지금 전세 그런 식으로 조건부 대출해서 전세 못 맞춰서 잔금 못 치르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지금 단지 이후로 계속. 지금 이후에 잠실 로얄도 있고 레미안 아이파크도 있고 그 위에 뭐 SK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올해 하반기에도 있고 내년에도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근데 뒤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들거나 뭐 하겠죠. 근데 소규모 단지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본인이 다 들어가. 근데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참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용으로 프리미엄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잔금에 대한 해결책 없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이 깜깜해요. 그분들은 잠을 못 자실걸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 거를 싸게 가져왔다. 신축이잖아. 대단지잖아. 입지 좋잖아, 요새 나오는 애들. 앞으로 향후 5년 내에도 이 신축 대단지 역세권, 요걸 3개를 갖고 있는 입지 좋은 신축 같은 경우 가격이 계속 날아갈 거거든요. 지금은 입주장 때는 잠깐 그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날아갈 거거든요. 그거 사놓으면 너무 좋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솔직히 메이플장이나 뭐 잡내아나 뭐 이런 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서울 생활권 안에서 괜찮은 애들 제가 많이 추천했었잖아요. 광명. 입주장 쏠려 있잖아요. 그 내년 초까지 쭉 몰려 있거든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고 그 이후에도 주변으로 서울 생활권을 같이 하면서 이제 입주를 맞는 단지들을 찾아가지고 본인이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뭐 전국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 특징적인 데 이슈 있는 데만 가서 보잖아요. 근데 본인이 관심 있는 데는 본인이 가서 그냥 계속 확인하면 되니까 지금은 본인이 돈 벌려고 하면 직접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택자는요? 1주택자는 왜요? 1주택자분들도 돈 있는 1주택자랑 돈 없는 1주택자분이랑 가려서 하셔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는 1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지금 갈아타기 하셔야 되고 해야 된다. 돈이 쓰신 분들은 본인 집을 팔고 가야 될 텐데 지금 팔려고 하면 거래가 잘 안 돼. 그리고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좋은 집은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못 사지. 못 잡아놓지.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돈 있는 1주택자, 돈 없는 1주택자의 결도 달라졌다. 그래서 만약에 돈 있는 1주택자나 제가 말씀드린 무주택자처럼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특례법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해가지고 갈아타기를 빨리 하셔야지.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이제 이후에는 상위층이랑 하위층이랑 이게 가격이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이제 못 넘어오는 순간이 와요. 아무리 무리를 해도.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그거잖아요. 흑수저 대 고소득 연봉자. 나는 원래 흑수저지만 이제 연봉이 높아서 대출 감당하는 대출을 감당해서 상위권을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는 돼. 어떻게든 뭐 요번에 P2P까지 써서 뭐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정말 아웅다웅해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후에 그것조차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억? 네네. 뭐 3억도 3억인데 이제 전세도 옛날에는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줘서 7억에서 10억이라고 하면 추가로 조금만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걸 전세 대출을 안 해줘.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전세 대출을 올려주지 않은 시절로 환원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전세 대출을 1년만 해줘. 현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전세가율이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주거사다리가 끊기게 되는 거지. 계속 월세살이처럼 계속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계층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뭐 전세 8억 사다가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걸로 해서 전세 대출 받았던 거를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해주면 나는 현금이 별로 없는 1억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3억짜리 집 이상은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3억에서 이제 10억짜리 집을 그런 식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샀던 사람들은 10억짜리가 15억 되고 20억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3억짜리에 살던 집은 3억이 되고 뭐 물가 상승 때문에 4억이 되고 5억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15억이 되고 20억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위층이랑 하위층이랑 더 이렇게 벌어지고 이 간격이 좁을 때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 계층을 넘어설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 가격으로 그 계층이 더 많이 세게 분리될 수 있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현장 돌면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년? 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할까? 그리고 난 너무 충격적인 게 그거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잘못 세뇌되면 정말 그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따뜻한 물에서 온천육을 즐기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꼴까닥. 너무 이렇게 이걸 잘하잖아요. 포장을. 그러니까 괜찮아 막 이렇게 안위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맞닥뜨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 대주주 그 10억 규제 나왔을 때도 사람들의 속마음은 사실 그랬대요. 이렇게 10억 규제를 해서 나는 솔직히 10억 주식을 10억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국민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분개한 이유는 그 10억 정도의 그 자본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대주주 이거 기준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식이 빠졌잖아요. 근데 주식이 빠졌는데 내가 10만 원을 하고 있건 100만 원을 주식을 하는 사람이건 그렇죠. 그 대주주 때문에 다 박살난 내가 거야. 갖고 있는 주식이 다 같이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분노를 한 거야. 나는 10억 갖고 있지 않지만 그 10억 대주주 그걸 바꿔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주식이 빠졌으니까 나한테 피해가 왔으니까 분노하는 거지. 그게 확 와닿으니까. 근데 이 집도 뒤늦게 이게 바로 주식은 바로 이렇게 티가 나지만 부동산은 바로 티 안 나거든. 한참 있다 나오죠. 최소 2년에서 4년 3년 걸리지. 뭐. 2년 이상 걸리니까 2년 이후에 딱 맞닥뜨렸을 때 느끼면 답이 없어. 준비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댓글 보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야, 종부세 걷는다. 야, 꽃이다. 투자자들 죽어요 했는데. 전세가 더 올랐죠. 응, 전세, 네 전세 5천 더 내놔. 1억 더 내놔. 그리고 뭐 이따가 이거 심하면은 이제 2+2+2 할 거예요. 하면은 전세가 더 올라가지 이제. 그걸 더 밀어놨으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 만들고 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한계가 없다는 거야, 문제는. 6억 정액제 했잖아요, 대출, 매매. 3억 LTV고 20% 10% 나르면 3억 안 되겠어요? 왜 못해? Why not? 가는 거야. 와이다 되는 거지, 진짜. 가는 거야. 그렇게 되지? 그런데 가계 부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전세 대출도 규제해. 전세도 정액제 해. 야, 이거 전세 마음에 안 드는데 없앨까? 그 방법으로 이제 네,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증보험비를 낮추고 매 수요자도 없애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몰려서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뒤가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도 안 됐어. 6월 3일, 7월 3일, 지금 9월 3일 안 됐다고 아직. 57개월 남았습니다. 짧아야 50개월이지. 아, 그렇죠. 117개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질어질하다. 진짜 너무 어지러져. 근데 이걸 현장에서 느끼면 더하다니까? 진짜. 현장은 삭막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임장 갔을 때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이제 아파트 앞에 단지 내 상가 말고 그 앞에 상권이 형성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상권이 다 죽었어요. 아, 단지 앞에 있는 메인 상권인데.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아서 상권이 다 죽었고, 제가 임장을 갔을 때 가서 밥을 먹었던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밥집들. 밥집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공실이 되거나 또는 학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먹는 거, 먹거리 이런 거의 가게는 다 망하고 그나마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학원비만 이제 이게 되니까 다 학원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원래 거기가 그렇게 큰 학원가가 아니었는데 학원가가 더 커졌어. 완전 메인 학원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로 빠지고 학원가가 싸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거기가 다 학원가처럼 완전 도배가 된. 그만큼 경제가 힘들구나. 아이들한테만 돈 쓰는구나. 그것도 아이들 교육에만.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다. 라는 걸 이번에 너무 느꼈지. 머리가 너무 띵할 정도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 주택산업연구원은 그러니까 주택으로 진짜 본인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거기 안에서 연구원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이제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짓고 도시를 개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산업을 잘 이끌어가고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인들도 나름의 그런 회의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연구원을 만들어서 연구원에서 거기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전에 정부들이 있을 때, 이 정부가 있을 때 항상 민주당이나 뭐 진보는 항상 규제만 하고 보수는 항상 완화만 했어 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경기에 맞춰서 했다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준 거고 거기서 와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때 어떤 정책들을 했는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굵직굵직한 것만. 다 쓰지도 못했네요. 그죠? 네, 2020년까지만 썼어. 진짜 중요한 것만 해놨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하나도 못했잖아요, 거의. 비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와서 첫 6.27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을 통해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규제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하고 투기과열지구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했을 때 10월 29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2개월밖에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다시 반등을 했고 그리고 8월 31일에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다시 또 2개월 후에 반등을 했고 이후에 330 대책도 발표했는데 6개월 후에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월 넘겨서 6개월 이후에 반등한 정책들은 대부분 보면 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2개월 아랑곳 없이 상승, 6개월 반등할 때 여기서도 대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제 대책들을 쭉 발표한 걸 봤을 때 그나마 효과가 제일 컸던 게 그나마 길었던 게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대출을 쓴 거예요. 효과가 제일 좋겠지. 근데 6.27 대책 썼잖아요.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효과가 있네 없네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바로. 막 꿈틀꿈틀 기사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오면 그렇게 꿈틀꿈틀 할 정도로 에너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 신고가 찍었어. 40억. 한 개 찍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50만 건이 거래가 되거든요. 전국이. 한 건 신고가를 막 서울에서 한 개, 두 개씩 찍어줬단 말이에요. 6.27 이후에 신고가 찍어준 걸 다 합쳐도 100개 되겠어요? 100개 안 되고 50개도 안 될걸요? 신고가 찍어준 거 다 합치면? 근데 50만 건 중에 50개 정도의 신고가 찍어줬다고 부동산 시장 너무 뜨겁네? 규제해야 돼. 당장 규제 때려 부어!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50만 건 거래 중에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지방 부동산 엄청 힘들고 수도권에서도 힘든 데 많고 하물며 노도강이나 이런 금관구 이쪽은 힘들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강남, 용산, 한강벨트.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2개월 후 반동 막 이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총 이 개수가 그때그때마다 세는 사람마다 틀려요. 정말 짜잘한 것까지 다 넣냐 아니면 굵직굵직한 것만 넣냐 뭐 이거에 따라서 개수가 틀려지는데 어쨌든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총 한 10번 했다고 치고 여기 나온 걸로 문재인 정부도 총 26회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벌써 이렇게 하면 36번 한 거잖아요. 36번을 뭐 했겠어요? 학습을 했겠지. 그렇죠. 현장에 지금 부동산 현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학습 효과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아요.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 안 해. 그리고 대출 규제 효과도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있네 없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출 규제는 원래 6개월 정도 효과가 있는 건데 한두 달 만에. 네, 한두 달 만에 이제 이것도 학습 효과가 이미 이전에 돼 있던 거라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대출 규제로 영향을 있는 데는 영향을 받고 안 받는 데는 그냥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이후에도 효과가 없게 당연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1, 2개월 또는 6개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반응, 리액션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장에 도는 내용과 지금 뉴스의 톤이나 이런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는 한 달에 효과 있어? 한 달 후에 바로 다시 발표. 그러고 나서 발표해보고 효과 어느 정도인지 보고 효과가 끝난다 싶으면 다시 발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6.27 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 대책이 효과가 어느 만큼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네? 그러면 다음 카드는 다 조금 이따 써도 되겠어? 약간 이런 기조여다가 그 다음에 규제 들어올 거에 대한 그 군불떼기를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날 때쯤에 군불떼기 시작한 걸 다시 시작하고 안 썼던 카드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폭탄이 계속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면 그거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김수현 씨의 책을 봐도 그렇고 이미 테이블에 다 카드는 이미 있어. 이미 다 있어. 올려져 있는데 이제 뭐 뽑았을까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이제 빨리 뽑아서 갖다 주느냐. 그리고 포장을 할 수 있냐 없냐. 포장. 그놈의 포장. 왜냐면 이미지 관리를 해야 표가 안 떨어지니까. 포장. 이걸 포장을 못한 상태에서도 이게 쓸 거냐 말 거냐에 분명히 순간이 어느 정도 올 때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최소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시기까지는 그걸 안 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것마저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암울해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26번 쓴 거는 이제 기록도 아닐 거야. 이걸 1년 내에, 임기 1년 내에 갈아치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달이. 사실 지금 6.27 대책 하나 발표됐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대출 규제는 그냥 큰 거 하나 했지. 그 위에 금감원장 불러가지고 대출 해주지 마. 지금 6억 이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도 지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은행을 찾아갔어요. 나 6억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뭐 집을 살려고 하는 나 무주택자인데 이거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막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래 대출해 주려고 이런 자금을 뭐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량 규제 50%에서 이미 그거 한도가 다 해서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상태다. 죄송하다. 다른 은행을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여기 안 되네? 다른 은행을 가요. 근데 다른 은행을 가는데 똑같은 말을 들어. 똑같은 말을 들어. 6억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6.27 대책 이후에도 계속 논의되는 이런 대출의 짜잘한 이런 것들, 뭐 보증 비율을 뭐 이러고 6.27 대책이 안 담겼더라도 추가로 담길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뭐 대책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냥 뒤에 가서 금감원장한테 뭐 하지 마, 뭐 해, 뭐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시장의 영향력이 큰 거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대책 몇 번 발표했다. 시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영향은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못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이후에 정말 기형적으로 오히려 안 좋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나 더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거나 이거를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지금 대부업 하시는 분들 완전 논았던데요? 장난 아니지. 진짜 장사 잘 돼요. 네, P2P 쪽 네. 엄청. 진짜 잘 되더라고요. P2P도 그렇고 대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건강한 이제 금융권, 정상적인 금융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높은 이유를 고리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네, 누가 미쳤다고 대부 받냐라고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 생각보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잠깐 땡겼다가 막 이렇게 큰 금액 돌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나라에서도 약간 이런 정책금융 같은 거를 하는데 그게 정책 자금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해서 대부분은 이제 지주들이 농민들한테 꿔주는데 나쁜 이제 지주들이 고리대를 엄청 심하게 해서 못 갚으면 그 땅 내놓고 평민을 노비로 전락시키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쌀로 받고 막. 쌀로 받고 땅으로 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1금융권, 2금융권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지금 4금융권 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이용 못하고 4금융 가서 막 10%, 15% 되는 이자 주고 그걸 써야 되는 거니. 근데 그걸 이용해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 좀 되거나 뭔가 운영을 잘하면 되겠지만 이것마저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본인의 월급에서 월세 비용 때문에 거주 비용 때문에 반씩 날아가서 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 심해지잖아요. 전세 시장은 초토화되고 이제 이사 갈 집이 없어. 그러면 2+2+2 하잖아요? 그거 유명무실해질걸요? 특약이나 뒤에서 얘기를 집이 없어. 근데 집을 안 준다 그래. 이전에도 그냥 전세가 원래 2년 기간인데도 한참 전세가 없던 시절에는 1년 동안 1년마다 계약을 하기로 하고 들어가는 약간 특이 케이스의 사례들이 막 늘어났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특이 케이스의 거래 사례가 없을까요? 그거 약간 암시장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그런 암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네요. 대출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1금융권, 2금융권, 투명한데 못 쓰고, 암시장 같은 P2P, 4금융권 이용해야 되는 거고, 전세 시장도 약간 또 그렇게 되면 암시장화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내가 전세 매물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내가 들어가 살고 싶다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라고 봐요, 전 지금. 3년 내에. 15억 이하 쪽 주로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이유가 있으세요? 이번에 어쨌든 6.27 대책 이후로 6억 규제 대출을 했으니까 그래도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나 기존에 집을 살고 있었던 자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15억 이하 단지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없을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억 전후 있는 단지면 6억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그 가격대별로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 6억 규제 때문에 일어난 6.27 대책의 여파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쭉 보고 온 거예요. 하남, 송파, 위례, 구성남, 안양. 특징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하남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남을 항상 입지를 나눠드리죠. 이렇게 5호선 기준으로 위아래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쫙 나눠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구역을. 그래서 이 구역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 4개의 구역 안에서 대장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가 1급지거든요. 하남의 1급지. 여기가 제일 좋은데 여기서의 대장 아파트는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 그리고 여기 미사역 밑에 있는 건 골든 센트로. 그리고 이쪽 여기 호수공원 오른쪽에 있는 애는 미사강변 스타일스. 이쪽은 미사강변 푸르지오. 이렇게 대장 아파트들이 딱 있거든요. 그 구역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가 만약에 거래가 잘 됐다.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단지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물이 가고 그 다음은 안 갔어.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너지가 진짜 작다는 거거든요. 이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가 6.27 대책 발표되기 전에 한 27건이 거래됐대요. 여기 단지 안에서만. 근데 6.27 대책 발표 이된 이후로는 한 10건 미만 정도 거래가 됐대요. 7월 달에. 10건 정도. 네. 그리고 가격이 그러면 얘 다음에 어떤 애가 움직이냐 했을 때 미사가면 센트럴 풍경채 이 단지가 움직이는데 이 단지도 움직이지 않고 이거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얘도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얘만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완전 작은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은 나오는데 가격은 되게 신기한 게 여기가 35, 37, 39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35, 37, 39잖아요. 2평 차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새로 도시를 개발한 거라서 서비스 면적을 2평씩 더 줬대요. 얘랑 사실은 2평이지만 4평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원래 가격 차이도 1억 5천씩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갭이 5천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갔다 온 지 조금 됐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좀 가격이 움직였을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5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20평대 있다가 30평대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딜 가야 돼요? 20평대 살다가 나 30평대로 평형을 넓혀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1억 5천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5천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요. 30평대가 서로. 위에 거. 그럼 당연히 위에 거 가야죠. 최대한 위에 걸로. 네네. 최대한 위에 거를 가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메인이래요. 세대수가 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35평부터 움직였다는 거지. 지금 20평대랑 30평대랑 가격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35평이랑 37, 39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붙었잖아요. 지금 평형대들이 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갈아타기 얘기 나왔을 때 갈아타기를 평형대 갈아타기 하시거나 이제 지역을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평형대를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평형대 갈아타기 할 때는 지금 너무 좋은 시기인 거죠. 평형대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때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장에서도 네. 20평대랑 30평대랑 2억밖에 차이 안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20평대,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지금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가 미사강변이 37평이 지금 13억, 14억이잖아요. 미사강변 골드센트로 여기가 2급지거든요. 2급지는 35평이 11억이에요. 8억 차이 나죠. 여기가 더 좋군요. 네. 입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대가 조금 더 낮으니까 여긴 거래가 조금 더 많이 됐어요. 30건 이상 6월 달에 7월 달에는 그래도 주마다 2-3건 이상씩 거래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전세는 갔더니 시간만 왔다. 1도 없다. 전세도 없다. 반전세도 없다. 월세도 없다. 막 이래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주변으로 에너지가 퍼졌냐?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얘가 왕관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 근데 이 가격도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왕관이 여기로 2개가 이동했잖아요. 이제는 1억 더 낮은 데로 가겠다는 거야.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매매가가 더 낮은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보입니다. 확 보이죠. 흐름이. 네, 네. 그러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15억 언더에 붙어있는 애들은 어떤 반응일까? 그래서 고덕으로 넘어가서 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치를 가봤어요. 여기가 33평이 15억으로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시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여기 분위기는 확실히 15억에 딱 걸쳐져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15억 이상이면 6억 대출 규제에 바로 영향을 받고 그 미침을 좀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딱 걸렸으니까 얘도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엄청 잘 되다가 유기지 대책 발표된 이후로 거래가 좀 확실히 뜸해졌고 이때 갔을 때 금매가 하나 있었어요. 14억 5천에 다른 집에 이사갈 집이 정해진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다 매물이 10억 이상에 올라와져 있는데 그분만 14억대 내놓은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매물은 나오면 바로 거래되는 매물인 거죠.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유기지 대책 발표되고 나서는 나온 지 일주일 됐는데 문의는 계속 온대.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막상 살려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의 그런 고리만 연결돼가지고 이후에 됐네요. 8월 15일에 됐네. 그래도 되긴 될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14억 4,500으로 14억 5천에 나왔는데 500 깎아준 것 같아. 설명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 저축이라도 싸게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저축도 이 가격이 안 나와 이랬어요. 사장님이. 근데 이거 거래되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627 이후에 이거 하나 거래됐네요. 이건 뭐예요? 요거 8월 16일에 요거
제가 보고 왔던 매물 이때 어. 거래가 됐네요. 그래도 거래가 되긴 됐네. 14억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거래가 많이 되진 않는 거죠. 왜냐면 전세가가 지금 여기는 한 8억 정도 형성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전에 이미 전세 끼어있는 사람들 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7억이래. 그러면 15억대 나오면 뭐 재산세 내고 뭐 아니 재산세래. 취득세 내고 이사하고 뭐 중개비 내고 하면 어쨌든 16억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16억에 7억이면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6억에서 한 6억 대출한다고 해도 3억이 비니까 그거를 동원할 금액이 많지 않은 거지. 그래서 15억 정도 되는 단지에 영향을 확실히 끼쳐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가격을 막 많이 낮추는 분위기는 아니고 급한 사람만 이런 식으로 15억 밑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10억 이상으로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그라시움이나 이제 아르테온 여기는 10억 확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고레일 쪽으로 가서 20평대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10억 조금 넘겼으니까 분위기가 어떤가를 제가 이제 확인하러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긴 좀 영향을 더 세게 받더라고요. 매물이 많지는 않대. 그리고 나서 거래가 줄은 건 너무도 확연하대.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래도 매물을 크게 낮추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버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확실히 10억을 넘긴 쪽으로 와서는 사람들이 급하게 뭐 당장 급해지는 건 아니니까 싸게 확 내놓으려고 하진 않는데 슬금슬금 1,000만 원, 2천만 원씩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물건들이 한두 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가 낮춰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1, 2천 낮춰서 거래를 하고 싶으면 내놓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가격이 낮아지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게 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10억 이상 되는 것들은 대출이 안 되면 수요가 줄어서 팔고 싶은 사람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매물이 막 쏟아지냐? 이거는 아니다. 갈아타기나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단지의 분위기를 봐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고레일이랑 롯데캐슬 베네루체랑 가격 차이 얼마 이제 안 나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30평대로 갈 거냐? 20평대로 갈 거냐? 또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지로 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계속 버티기를 하는데 가는 게 나으냐?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송파로 넘어갔는데 네. 송파에서는 이제 15억 이하 단지가 몇 개 없어요. 보면 여기 헬리오시티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단지들이 그나마 15억 밑에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여기 지역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10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송파의 마지막 10억대. 네, 10억대 초반이나 지금 19평이지만 10억대잖아요. 24평이면 15억 미만이고 여기도 확실히 거래가 확 줄었대요. 원래 7월에는 한 10건 정도 거래됐다가 매물이 소규모 단지니까 매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7월 달에는 한 6월 달에는 한 10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7월 되고 나서는 한두 건 거래될까 말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거래 안 되면 가격을 좀 낮춰서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긴 그런 단지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긴 그런 단지 아니야. 그런 단지 아니야. 무서워. 여기는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약간 부모 찬스를 써서 여기 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사요? 바로 잠시. 돈 있으면 사세요. 이거? 왜냐면 제가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진행이 빨리 되진 않는다.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게 아무리 정책 빠르게 정책 빨리 패스트트랙 해주고 뭐 해준다고 해도 주민들 간에 동의가 안 되는데 동의하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도 공급이 줄어들고 고가 주택들이 날아가고 입지가 이제는 이전에는 송파가 잠실과 안잠실로 갈렸다면 이제는 여기 회미리타운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가락동 요 라인까지 또 하나의 선이 생겼거든요. 여기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근데 여기는 그 위에 있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 거 사람이 너무 알고 있거든. 여기서 역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위아래로. 예, 저도 뭐 오며 가면 계속 봐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송파역, 밑에 좋아요. 가면 가락시장역. 좋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송파 업무지구. 위로 가면 이제 종로 업무지구 갈 수 있고 여기로 가면 또 강남 업무지구. 입지 너무 좋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10억 초반에 지금 송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입지가 괜찮으면서 주변의 인프라까지 생각했을 때, 입지의 가치까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갔는데 여기는 6개월 이상 거래가 안 떠야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아예 안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그래도 가격이 안 떨어져도 한 건씩 두 건씩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거려야 된다. 사부작. 그러면 집주인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금방 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를 확인하고 왔고 그리고 제가 위례를 가봤거든요. 위례 질문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판교도 많이 올랐고 분당도 많이 올랐고 2기 신도시들도 많이 올랐고 1기 신도시들도 뭐 분당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입지적인 걸로 봤을 때 여기만한 입지가 사실 딱히 없거든요. 너무 입지 좋아.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송파랑 엄청 가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위례는 이렇게 집값이 애매하냐 잘 안 오르냐 판교보다 싸요. 여기 위례 대장 아파트가 위례 센트럴 자이거든요. 25평이 14억 9천 거의 15억대예요. 판교를 가면요. 20평대가 여기는 30평대 이렇게 있는데 이 위로 올라가야 20평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입지도 아니야. 여기 라인에 있는 이 보틀마을 여기 이쪽에 있는 단지가 최고의 입지인데 네. 거기서 여기 이 공원을 지나서 한 단계 있으면 좀 입지가 한 단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24평이 15억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교 더 멀리 있는 판교보다 가격이 위례는 훨씬 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위례 신도시라는 이 지역적인 가치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위례 신도시가 한때 또 학군으로도 약간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모르셨나 봐요? 몰라요. 애매해서 그래요. 왜냐면 위례 여기 이 센트럴자이 여기 있는 앞쪽에 이런 단지 이쪽에 학원가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군 학원가에서 이제 사실 구성남이 여기 바로 있잖아요. 구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될 때 이제 위례로 갈까 이제 분당으로 갈까를 고민했었거든요. 한때. 근데 지금은 이제 위례를 많이 고민하지는 않는데 그런 학군의 브랜드로 키우려고도 했었고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 입지적인 가치로 해서 이제 서울 출퇴근이 가까운 걸로도 브랜드를 키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역이 없다는 거. 그리고 교통편이 너무 불편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례 신사선도도 무산되고 과창선도 무산되고 지금 하나 남는 게 이제 트램인데 트램이 원래 올해 9월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트램이 지금 여기서 이제 주장해 볼 수 있는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 위례 신도시는 지리적인 거나 물리적인 위치상은 엄청 강남 3구랑 가깝게 되어 있어서 행정구역 자체가 송파로 되어 있는 일부 지역도 있잖아요. 네. 이제 하남, 성남, 송파가 다 걸쳐져 있으니까 위례는. 그래서 그렇게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좀 공감이 되네요. 애매하다. 네, 약간 뭔가 애매해.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가격도 약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위례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약간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위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 물론 휴가철에서 조용하긴 했는데 5, 6월 달에 거래가 얘네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가에 있었던 매물들은 싹 빠지고 매물 자체가 지금 거의 많지 않고 여기는 대신에 이날 갔더니 되게 특징적인 건 1층 매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하남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1층도 좀 매물이 없으면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1층 매물이 좀 쌓여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거죠. 근데 매물이 정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1층도 빠지겠지만 중간층이랑 1층이랑 또 1억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센트럴 자이랑 여기 꿈의 그린 모두 다 1층은 얘네가 지금 25평 같은 경우는 1층, 그러니까 저층 1층이 13억대에 나오고 로얄층은 15억대 이상이 나와요. 중간이 없는 거지. 14억대가 없는 거지. 그래서 1층 수요가 그래도 받쳐줄 거냐. 그런 거는 좀 보고 나서 거래가 얼마나 되는 걸 보면 좋은데 문제는 7월 이후에 여기들은 거래가 많이 소강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억 이하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진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그거예요. 6억 대출 규제가 있고 15억 이하의 단지면서도 거래가 활발한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길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골라내는 눈을 키워야 되고 그 지역을 먼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번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지역은 단연 구성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력 정치인으로 보이는 분이 여기였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위례였어요.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위례로 오셨더라고요. 송파도 아니고. 근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단연 구성남. 여기가 최고였어요.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역세권, 대단지, 신축이잖아요. 저희 한번 갔다 왔었죠. 네네네. 여기는 유기질 대책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근데 물론 거래가 뜸해진 건 많아.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5월, 6월에 이미 거래할 걸 다 거래했어. 매물이.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고 납득하는 좋아하는 가격은 그 가격대 다 빠진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해야 되고 매물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6월 달에만 막 40건 한 단지 40건씩 거래하고 7월 달에도 한 주에 10개씩 거래한다. 그러면 그 아랑곳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임병을 돌을 때도 다른 지역 갔을 때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문의 전화도 많이 안 오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도 많지 않았는데 여기는 뭐 물어볼 새가 없이 계속 손님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되게 시크해.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약간 가격은 이래. 마음에 들면 사고 대출 연락되면 오고 말해. 약간 요런. 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예. 왜냐면 이거 말고도 거래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해리스톤이 있거든요. 상선형 해리스톤. 네. 너무 그 데카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역세권, 대단지, 신축. 여기 입주할 때 뜨면 얘보다 얘가 더 신축. 그쵸? 근데 얘가 지금 9억이잖아요. 네. 프리미엄 얼마 붙었겠어요? 2억? 2억 얼마? 2.5억에서 3억 붙어 있어요, 지금. 근데도 그러면 가격이 얘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팔고 싶은 거야. 매물이 1도 없대요. 한 개도 없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얘가 전매 제한이 풀린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전매 제한 풀리자마자 매물이 이제 나와주고 이제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좋으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매물이 없으니까. 근데 프리미엄은 이만큼 붙었대.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전 여기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긴 분위기가 더 좋아. 그랑매종 저희 여기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죠. 네. 금빛 그랑매종은 여기보다 가격대가 더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담이 덜한 거죠. 대출 규제나 이런 부담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유기질 대책? 그게 뭐야? 이거 신경 써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 거 영향 1도 없어. 그리고 여기서 딱 뭐라고 했냐면 유기질 대책? 그래. 일주일 조용했어. 그 이후에는 그냥 이전과 똑같이 거래되고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로 거래가 활발하게 좀 되고 있는 편이다. 얘가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말하는 애들. 제가 말한 단지는 다 왕관을 쓰고 있잖아. 그러네요. 근데 관심이 많아, 다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갖는 단지로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을 위주로만 먼저 보셔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막 날아가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격이 빠지 않고 짱짱하게 유지해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좀 매물이 줄고 이게 지속이 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가서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전세도 여기도 별로 없어요. 전세도 몇 개 없어. 여기가 단지가 지금 4천 세대가 넘잖아요. 네. 근데 전세 매물 한 3개 4,000개 중에 3개요? 3개, 5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나서 이러면은 이사 어떻게 해? 그러면 집 어떻게 구하지? 약간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안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10억 미치예요. 10억 넘는 애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양의 움직임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제 구도심의 이런 구축보다는 신축 단지들이 훨씬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네. 여기 뭐 평촌자이 옆쪽, 아이파크라든가 예, 비산 요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엘프라우드랑 뭐 이런 신축들이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일기 신도시 학군 지역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학군 이런데 지금은 학군 갈까 신축 갈까 50대 50으로 나눠진 분위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은 확실하게 이제 신축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유기질 대책 이후로 그 전후로 거래가 많이 된 단지를 찾아봤더니 안양 메가트리아더라고요. 얘가 왕관을 쓰고 있죠. 아 여기도 저희 갔다 왔던 데네요. 네네네. 근데 유기질 대책 이후로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리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바로 입주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미리 사놓고 나중에 돈을 벌면 들어와야지 하는 수요가 많아서 이때 6월달 6.27 대책 발표되기 전에 6월달에 갭 투자자가 엄청 왔었다고 막 엄청 거래를 많이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이제 갭 투자자가 다주택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당장 입주는 못하는 실거주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실거주자들은 이제 갭 투자자로 이제 포장이 된 상황에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지금 34평에 9억이잖아요. 네. 이러면 10억 미치기 때문에 기존에 뭐 2, 3억대의 집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6억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올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질 대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지역이 여기 안양이더라고요. 왜냐라고 봤더니 여기는 6억 대출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긴 조건부 대출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8억, 9억, 그리고 20평대는 7억대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당장 입주를 할 만큼의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거주까지 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까지 내가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끼고 살면 내가 매매가에서 전세가는 뺀 금액만 내가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자를 내면 되고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자가 이자를 감당하면 되는 구조라서 훨씬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훨씬 가볍고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감당하면서 8억이나 7억의 집을 거주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전에 미리 사놓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못하게 유기질 대책으로 막으니까 이게 수요가 뚝 끊긴 거지. 그래서 이후에 이제 거래가 너무 이제
활발해지지 않으면서 이후에는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장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 분위기가 되냐 아니냐를 이제 사장님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이후에는 좀 떨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 딱 우선 얼굴을 보면, 사장님들 얼굴 보면 이미 의욕이 없어. 안 좋아? 안 좋아요. 아까 산성역 거기 포라스티아 갔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장님들이. 뭐 볼람 보고 말람 말고? 자신감이 이제 충만하고. 근데 이분들은 얘기하면서도 힘이 없어. 의욕이 없으셔. 그게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현장에 가면. 그래서 여기는 조금 오히려 10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옆에 푸르지오 더샵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20평대 아닌데도 한 1, 2억 이상 차이가 나요. 여기 상가 있고 여기 단지 있고, 그럼 얘도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네. 가운데를 끼고. 근데 얘랑 분위기 너무 틀려요. 왜냐면 지금 연식 차이도 좀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얘는 이제 10년 차 넘었으니까 이제 준신축이고 얘는 이제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우겨볼 수 있어. 이 아파트에서 여기 안양역 여기 뚜껑 지붕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그때 걸어봐서 아시잖아요. 걸어봤는데 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말을 더듬게 돼. 역세권? 이용은 가능해요. 할 순 있어. 할 수는 있어요. 마음을 좀 크게 먹어야 되지만. 그쵸. 근데 보통 역세권이라면 5분, 10분 이내에 뭐 이렇게 6분 것이냐, 8분 것이냐를 또 따지긴 하는데, 카메라 들고 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약간 안양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푸르지오 도샵이 없었으면 괜찮아. 신축 대단지 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가치가 있었는데 대체재가 생기니까 오히려 여기에 가치는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오히려 가격 차이는 한 2억 이상 나면서,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 아니냐 해서 따라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연식이 이제 10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단지 내 이런 조경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10억 전후 단지라고 해서 6억 규제 대출의 영향을 안 받을 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좀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메가트리가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수요의 특징이 10억 이하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동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억 대출했을 때 그나마 좀 납득했다라고 하는 게, 6억 대출 받으면 이자만 한 달에 300에서 원리금 상환까지 하면 300에서 400이니까 400 이자 원리금 상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라고 해서 거기까진 그래 납득해보자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출 받아서 들어가기에는 수요층이 10억 이하의 집을 사더라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수요층이 오는 단지라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남 같은 경우도 아까 골든 센트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미사 센트럴 거기 갔을 때도 얘네가 영향을 안 받았던 건, 얘가 11억이고 13억인데 여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보통 10억을 갖고 있고 추가로 한 4, 5억 정도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 뭐 10억까지는 안 갖고 있더라도 한 7, 8억 정도 갖고 있어서 한 6억 미만으로 한 4, 5억 정도만 대출 받아서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돼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안양으로 내려가면 8억, 9억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껴서 이제 집을 사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에 따라서 무조건 뭐 이제 규제 대책 영향을 안 받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더 영향을 받는 수요인지를 확인하고 이 수요가 대출을 얼마만큼 받아야지만 이동이 가능한지도 봐야 그 지역과 단지 내 가격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 온 이유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재밌네 이거. 네, 구역별로 지금 어떨까? 가격대별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를 확인하러 갔는데, 그 단지의 가격마다 오는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요층의 특징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대책을 발표해서 들이밀었을 때, 그러니까 6억 대출의 영향을 더 받는 사람, 조건부 대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대출 이자가 더 큰 사람, 대출 이자는 상관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가 갈리기 때문에 그 결이 달라서 그 움직임의 포지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조금 빨리빨리 내가 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아닌 단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가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 관심 있는 단지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접 진짜 가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이 딱 그런 변화의 시점일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내가 놓쳤네 할 수 있으니까 올해 가을장이 조금 그런 식으로 가시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휴가철이 끝나기 전에, 본격적인 추석이 오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열차 뿌뿌. 이재명 우표 완판
뿌뿌. 아, 근데 진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라도 이제 시장의 상해처럼 본인 먼저 챙기고 뭐 필요 없어라고 뭐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더 와닿고 아, 내가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약간 그런 경각심 없이 지나가다 보면 진짜 뒤통수 빵 크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명이 형이 25만 원 준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세요? 내놔라 임대주택 줄 거거든요. 요번에 이번에 1차 민생지원금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그 배정한 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용에서 빼서 우선 나눠줬다고 하던데요. 원래는 돈이 있어야지 그걸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 거야. 없죠. 이번에 공공주택 임대하는 거기 예산에서 50조 빼서 이거 민생지원금 50조 만들었다고 얘기하던데. 그럼 공공임대주택 나오겠어요? 뭐 지금부터 지른다고 해도 3년 내에 안 나오고 그 돈도 없어졌고. 뿌뿌. 출발합니다.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됐다. 가시화되지 않아서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뉴스만 보고 있으면은 네.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현장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그래도 자세하게 뭐라도 감을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감이. 솔직히 후라이님은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저도 현장을 좀 가보고 싶긴 한데 뭐 좀 한계가 있어서 옆에서 듣는 걸로만 이렇게 좀 느끼고는 있는데 심각해요,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까? 6.27 전에는? 아니었지. 그 정도는 아니었지. 그 정도는 아니었지.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지. 이게 끝이면, 아, 이걸로 적응해서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뭔가 입을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대책이 발표됐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다음을 내고, 다음을 내기 전에 군부를 떼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안 가고 있다 보면, 뒤통수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너무 필요하고요. 가을장은 가시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제 매물도 없지만 수요도 다 잠기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을장은 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리미리 하시고 가을 이사철에도 추석 전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론했던 단지들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석 가까워져서 움직이지 마시고 집주인이랑 먼저 얘기해서 날짜 좀 땡겨가지고 미리미리 움직이자라고 해서 미리 좀 이렇게 계약을 걸어놓으면 그 가격을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철에 휴가 갔다 오시고 남는 시간에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훨씬 담옷 얼마라도 몇만 원,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말, 뭐 늦어도 9월 초에는 공급 대책이 뭐 또 뭐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아무튼 지금 뭐가. 근데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 계획을 뭐 그린벨트를 푼다던가 뭐 유유부지를 쓴다던가 뭐 주민센터를 부시고 3기 신도시를 빨리빨리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한다라고 해도 지금 뭐 준공을 앞둔 단지들이 많지 않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3년 내에 공급 부족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3년 이후에는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3년보다 조금 더 참아봐 라는 거를 주는 거지. 그 이상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급 대책에 크게 뭐 관심을 둬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저는 옛날에 진짜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 정부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게 맞겠지라고 이제 믿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발표하고 안 지켜지는 것들도 많고 뭐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이 생각했던 게 내가 생각했던 정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기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뭔가 이제 줄 것 같이 확 이렇게 꺾였었잖아요. 그때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올라갔으니까 뭐 집값이 뭐 전국이 물장이었을 때 그때는 사실 조금 그래도 뭐 이해는 조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집값이 완전 꼬꾸라지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연초에 뭘 발표를 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지켜지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거 정부가 발표를 해도 이제 발표를 하면 나라가 문서로도 남고 다 증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못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못한 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못한 걸 수도 있고 안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한다고 하고 뭐 안 한다고 하거나 뭐
못 지킬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과정은 어떨지 모르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 공급 대책도 그래요. 지금 뭐 짓는다고 계획 세운다고 해서 땅 판다고 땅 산다고 그러고 지금부터 짓겠다고 해도 3년 내는 안 된다니까?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뭐 매매는 뭐 그렇다 쳐. 그럼 전세 사시는 분들이라도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투자자들은 아니잖아요. 전세자들은. 실수요자들이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고가 전세를 산다고 뭐라고 하고 귀족 전세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자 내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삶의 퀄리티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기회들을 박탈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냐는 거지. 그거를 이제 본인이 감당할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박탈해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씁쓸한 거죠. 각자 도생. 아, 너무 느꼈어요. 진짜 이번에 현장 갔다 오고 너무 느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뿌뿌. 해보시죠. 뿌뿌 해보세요. 뿌뿌.